안녕하세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오병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하장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하장애, 어감이 어렵죠? 연하는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것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삼킴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삼키고 있지만 약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복잡한 운동과 감각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에서 이런 조정 과정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크게 나누자면 신경계 질환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같이 인두와 후두의 근육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고장나는 경우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신경계 질환 때문에 삼킴장애가 생겨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병은 혀나 인두, 그리고 갑상선 주변에 생기는 암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삼킴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빨리 뛰지 못하는 것처럼 목에 달라붙는 음식 같은 것들을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게 잡아도 65세 인구의 약 15% 정도에서는 연하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킴장애가 있을 때 하는 검사로는 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라는 검사가 있고요. 연하 내시경 검사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 번 삼킬 때 음식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체 기능을 보존시키기 위한 회복적인 접근으로서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혀와 인두와 같이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근육들은 손으로 자극을 주면서 수축을 느끼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삼키는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식을 사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호흡 근육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게 호흡을 내쉬는 운동을 유발하고 그 자극을 점점점 높여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간접 훈련이라고 합니다. 목 속에 있는 근육들이 삼킴도 담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담당하고 노래할 때도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심지어 호흡할 때도 이 근육들이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특별히 삼킴과 관련된 근육들을 자극하고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목소리로 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성대가 내려가 있는데 아 하고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성대를 포함하고 있는 후두 전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삼킴과 관련된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그 근육을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치료로는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나 경두계 전기자극 치료와 같이 뇌에 해당하는 부위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기술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킴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킴장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뇌졸중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주에서 8주, 길면은 3, 4개월 정도 안에 대부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간 동안에 나빠지지 않도록 기능을 유지하는 치료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취하는 자세가 턱을 드는 자세입니다. 턱을 들면 중력에 의해서 음식이 더 잘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흔한 오해입니다. 잘 넘어갈 수는 있지만 기도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로 음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도로 음식이 잘못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입에 음식을 물고 턱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삼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은 목 안에서, 인두 내에서 주르륵 흘러서 기도로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삼키는 데 필요한 0.5초에서 0.1초 사이의 시간 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기도로 내려가서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 처음 시작하는 식사는 미음보다는 조금 더 걸쭉한 죽에 가까운 음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킴장애는 노인에서 많이 생기고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질환에서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르신들께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근육병이 있는 아이들은 삼킴 기능에 저하가 있고 이 때문에 어른들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음식도 맞추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상이 없다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 어릴 때에는 운동 기능의 장애가 두드러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삼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증의 연화장애, 심한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삼킨다, 못 삼킨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킴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걷거나 뛰는 기능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많은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에 많은 행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다 섭취할 수가 없어서 위에다가 직접 관을 꽂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뱃줄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뱃줄로 한 90% 정도의 음식이 공급이 되고 입으로는 약 10% 정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음식, 가족들과의 행복 이것을 10%에 담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